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되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요양원을 떠올리면 안전하고 관리도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알아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간병인을 쓰자니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현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맡기자니 부모도 부담되고 자식도 버겁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 간병인, 자녀 돌봄, 재택 간병, 실버타운, 돌봄 공동체, 정부 지원 제도, 지역사회 자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삶의 방향까지 10가지 주제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 해요.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향도 함께 제시해드릴게요. 그러니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랑 대화 나누듯이 함께 들어주세요. 첫째, 요양원 비용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요양원을 생각하면 뭔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바로 돈이에요. 서울 시내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보면 한 달에 300만 원 넘는 데가 많고 어떤 곳은 입소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건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결국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 혼자 사는 78세 어르신은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도 요양원에 못 들어가고 자녀 둘 있는 가정도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하니 부모님 요양원 비용은 엄두도 못 내요. 또 시설이 좋은 곳은 대기가 몇 개월에서 1년씩 걸리기도 하고 오래된 곳은 서비스가 불친절하거나 청결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양원은 겉모습보다는 실제 비용 구조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둘째, 간병인을 쓰면 편하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병인을 쓰면 24시간 부모님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안심되고 자녀도 일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부담이 커요. 간병인 하루 비용이 10만 원 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에 3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건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이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쓰려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돌보다가 본인 건강까지 무너진 경우도 있었어요. 또 간병인과 어르신 사이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자꾸 바꾸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어르신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간병인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은 오히려 감시하느라 더 지치게 되죠. 그래서 간병인을 쓰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족의 지원, 정부 서비스, 간헐적 돌봄 체계까지 함께 고민해야지 단독 해결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많아요. 셋째, 자녀에게 맡기는 건 부모도 자식도 고통스럽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 모셔야지라는 말이 아직도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미안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만 쌓이다 보면 결국 모두가 지치는 구조가 돼버리죠. 예를 들어 직장 다니던 장녀가 아버지 간병을 위해 휴식했지만 6개월도 안 돼 체력도 감정도 바닥나버리고 결국 가족 갈등까지 커진 경우도 있었어요. 또 막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기로 했지만 형제들 간의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부모님 스스로 내가 자식 발목 잡는구나 하는 마음에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우도 흔해서 단순히 정의나 책임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협의해서 역할을 나누고 외부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부담을 나눠야 오래 지속 가능하고 서로의 관계도 지킬 수 있어요. 넷째, 재택 간병의 장단점. 재택 간병은 익숙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가족에게 돌봄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 정신적 소진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딸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며 지내던 경우 처음엔 애틋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식사 준비, 위생관리, 병원 동행 등 하루 종일 매여 살게 되면서 본인 삶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결국 번아웃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죠. 또 어떤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시부모를 돌보다가 감정이 쌓이고 갈등이 생겨 결국 부부관계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재택 간병은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선
가족의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재택간병을 선택할 땐 가족의 체력과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주기적인 외부 간병인 지원, 단기 요양 서비스 활용, 그리고 정기적인 감정 해소와 쉼이 가능한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해요. 다섯째, 요즘 떠오르는 대안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기존 요양시설과 다르게 자율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이 가능해서 최근 들어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70대 부부가 수도권 실버타운에 입주한 사례를 보면 아침엔 산책하고 오후엔 강좌 듣고 저녁엔 친구들과 담소 나누며 지내는데 도시에서 혼자 살 땐 느낄 수 없었던 활력을 찾았다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어르신이 실버타운에 입주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함께 하게 되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하지만 실버타운은 초기 입주 비용이 높고 건강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입주가 가능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버타운은 단순히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향, 예산, 건강 상태까지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돌봄 공동체란 무엇일까? 돌봄 공동체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최근엔 이게 가장 인간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시골 마을에서 노년 부부 세 쌍이 함께 살며 서로 음식을 챙기고 병원도 같이 가는 공동생활을 시작했는데 외로움도 덜하고 생활비도 줄어들면서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례가 있어요. 도시에서도 은퇴자들이 함께 공간을 리모델링해 살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공동 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도 생겨났고요. 또한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상생형 공동체도 정부 지원과 함께 진행되면서 지역 중심의 돌봄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죠. 이처럼 돌봄 공동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작은 사회 속에서의 노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일곱째, 정부의 지원 제도 어디까지 도움될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재가 서비스 등은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지원 한도도 제한적이에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루 몇 시간뿐이라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전담해야 했고 결국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죠. 또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월세와 약값만 내도 거의 다 쓰이고 남는 게 없어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많았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은 중요한 기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 서비스, 공동체 연계, 가족 내 분담이 함께 작동해야 진짜 도움이 돼요. 여덟째, 지역사회가 해답일 수 있는 이유. 자세히 보면 지역사회 안에 숨겨진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복지센터, 건강관리센터, 방문요양, 도시락 배달, 심지어 이웃 주민들의 자발적인 돌봄도 큰 힘이 되죠. 부산의 한 마을에선 은퇴한 간호사들이 모여 노인을 위한 마을 간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상황 대응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을은 이웃끼리 돌봄 쿠폰을 만들어 시간제로 서로의 부모를 돌보며 감정과 비용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결국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홉째, 노후 준비는 돌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후 준비는 돈, 집, 여행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돌봄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해요. 몸이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준비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40대부터 가족 간 대화로 돌봄 플랜을 짜고 10대부터 건강관리와 보험, 공동체 참여를 시작하고 60대 이후부턴 직접 체험해보며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해가는 게 중요해요. 열째, 결국 정답은 혼자 준비된 삶. 가족도, 자식도, 국가도 결국 내 삶을 100% 책임져주긴 어려워요. 결국 혼자 준비된 삶, 스스로 설계한 삶, 그리고 외롭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답이에요. 자신의 건강, 자산,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까지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양원이든 간병인이든 자녀든 정답은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늙고 아프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선 요양원은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커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간병인을 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먼저 짚어봤죠. 그리고 자녀에게 돌봄을 맡기는 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고, 집에서 돌보는 재택 간병은 정서적으론 좋지만 가족의 체력과 일상이 무너질 위험도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대안으로 요즘 주목받는 실버타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도 소개해드렸고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연금 같은 제도들도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어서 가족과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함께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특히 지역사회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움의 손길이 많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돌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진짜 정답은 혼자서도 준비된 삶,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돌봄을 계획하고 주변과 연결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면서 나만의 돌봄 플랜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